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에서 보내드리는 심리 강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상대의 무의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진은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지 그 사례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제 알게 되면 눈치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생각까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걸로 모든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본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내가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렌즈가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상대의 무의식을 읽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의식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론적인 얘기를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무의식은 의식과 전의식이라는 것과 함께 인간의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 그대로 의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동을 알고 무언가를 할 때 그걸 의식해서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상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 자각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무의식은 그러면 뭐냐?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전의식은 뭐죠? 전의식은 이제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우리가 육지라고 생각하고 이 무의식을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해변 앞에 얕은 바다, 거기는 가끔 육지가 되기도 해요. 거기를 개척해가지고 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에 가깝긴 한데, 의식하면 그것을 의식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전의식이에요. 나중에 잠재의식이죠. 그럼 무의식은 그렇게 되기 힘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되지 않은 정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옆에서 보면 다 알 수도 있어요. 아, 쟤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 자기 행위에 자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를 실은 이용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죠. 상대를 상대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자아가 형성되고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부모는 아이보다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짜증 나는지 몰라. 근데 부모는 알아요. 제가 낮잠을 못 자서 그래, 아니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알죠. 그래서 아기가 칭얼대면, 혹은 좀 커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아이가 칭얼댔을 때 그걸 혼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아이가 좀 온화한 그런 상태로 바꾸는 노련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죠. 그게 만약 똑같은 동등한 성인 단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공포와 상처에 대한 이해. 상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똑같은 자극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자기가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그 자신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억 속에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그런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거에 상처가 있는지, 그 상처에 막 구구절절 모든 걸 알진 않지만 그런 방향성을 모르고 이 사람을 대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엉뚱한 데서 폭발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다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진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런 걸 잘 알면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니즈가 있는가. 이걸 알면 이 상대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대를 이해하는 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혹은 저 사람이 무언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은 막 인간적이고 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악한 무언가 가족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그게 뭔가 상처가 남아 있다. 그럼 좀 돈이 덜 되더라도 협상을 하는데 돈 얘기하다가 그런 선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람의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가치에 관련된 칭찬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방향으로 더 가려고 애를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입장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에 남겨놓으려고 할 것인가? 왜 그러는 건가? 실은 이제 그 무의식으로 남겨진 이유는 외면을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어쨌든 의식하지 않으려고 외면을 하는 건데, 진짜 이유를 자기 자신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죠. 내가 그 사실을 딱 알고 그 사실이 겉에 의식이 드러나고 수치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 끌어올리는 과정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떠올리지는 않아요. 자꾸 묻어버려. 그리고 묻는 과정에서 이걸 묻는다가 아니라 다른 의식에 다른 의미로 포장을 해버려. 다른 이유로 혹은 뭐 다른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논외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아예 논외가 되고 다른 이유로 포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적 목적, 성적 욕망, 뭐 아니면 이기적인 거, 폭력적인 이런 무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어떤 선한 어떤 다른 의지로 포장해요. 뭐 상대를 위해서 아니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무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더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만약 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뭐 꼰대가 되는 거죠. 자기의 무의식을 남들은 다 알아. 나의 이런 이기심, 성적 욕망, 폭력성을 다 아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 내 무의식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가치가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이 두려움과 가치가 다른 방향인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은 가난해지는 게 싫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충돌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방향이 다른데 심지어 거기에서 내가 가진 현실은 이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을 살고 있어. 이 현실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수치스럽건 안건 이걸 떠나서 그게 굉장히 내 진짜 이유가 굉장히 고결하다 하더라도 뭐 꼭 고결해야 좋은 건 아니죠. 뭐 돈일 수도 있지. 뭐 어쩐 거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뭐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어쨌건 그게 너무 차이가 나면 내 현실을 포장해요. 어떠한 다른 이유를 대서 아니면 그 무의식의 영역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면 약간 수치심의 한 영역으로 좀 넣을 수도 있겠죠. 좀 비슷한 방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아예 그걸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될 단서 이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실전적으로 사례를 제가 뒤에 몇 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 그 밑작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사람의 이제 무의식을 탐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의식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대의 무의식을 유추하는 그런 과정과 이거를 좀 접목시켜서 쓰실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사람 내면에 숨겨진 프로세스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기까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겪었을까?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세운 명분이에요. 결국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첫 번째 숨겨진 프로세스를 찾는 거에서는 몇 가지 이제 기억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명분을 통해서 상대가 생각하는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 때문에 이걸 흘러갔을까를 이 역추적하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추적해보고 나를 대입해보고 근데 나를 대입할 때 나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입하면 안 돼. 나의 부족한 면 아니면 나의 어쩌한 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대입해야 돼.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악한 혹은 바보여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도 알고 인간의 한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역추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그 사람이 내세우는 명분을,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명분의 뒷면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상대가 생각하는 그 니즈와 가치, 그 사람이 뭘 지금 가치로 내세우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내세울 때는 좀 보편적인 걸 내세워요. 왜냐면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도 이해하잖아라는 식으로 마치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가치로 성실함을 내세웠어. 난 열심히 살고 있어. 매일 쉬지 않고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해. 이럴 수 있는 뭐 보편적인 가치죠. 성실함. 그런데 걔가 성적이 안 올라. 왜? 도서관에서 게임을 하니까. 뭐 게임이 나쁘다는 아니야. 나 게임 좋아요. 근데 어쨌건 해야 되는 상황에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으면서 장소가 도서관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보편적인 가치, 나는 성실해. 하지만 뭐 운이 없어. 하지만 뭐가 안 돼. 근데 이거는 뭐가 두려우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마지막 가지는 그 가치. 근데 실은 이 사람은 가치가, 평생 추구하는 가치가 성실함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가치로 성실함을 꾸몄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니즈는 뭐예요? 실은 뭐야? 인정받고자 함이죠. 인정받고자 함. 근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것도 두려운 거죠. 그렇다고 막상 놀자니? 막상 놀지도 못해.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진짜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그러긴 또 두려워. 물론 게임도 재밌죠. 게임도 재밌지만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 강의에서 자세히 풀기는 너무 또 하나의 강의가 돼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자기 불구화 전략이나 사보타지 쪽을 좀 참고하시면 이 생각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가 이런 가치를 생각하니까 너도 똑같이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편안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친해지면 뭐 이성에 관해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성에 관해서 뭐 성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친한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남자 그룹에서 안 지내봤으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봤을 때 그 질문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 이미 성적인 관계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당연하게 나한테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줬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대화를 하다 보면 드러나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무의식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대가 가진 두려움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찾아져요. 쉽게 찾아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당사자는. 그래서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변에서는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눈치를 주변에서 챈다고 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자신이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어떤 게 두려워서 더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반찬이랑 놓는데 그걸 꼭 반듯반듯하게 놔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거 시간 낭비거든요. 약간 삐뚤어져 있어도 그냥 빨리 밥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소한 예지만, 내가 이것이 삐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맞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중요해. 이걸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굳이 시간을 써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땐 저 행동이 손해야. 저 사람 인생이 손해야.
아니 물론 이게 뭐 열 맞추는 그 정도 강박은 솔직히 뭐 손해라고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손해야. 그 사람 인생에 분명히 손해인 선택인데 그 사람 당사자는 그것을 안 하면 두려운 상황이 펼쳐져. 그게 현실의 두려움이든 가상의 두려움이든. 그래서 저런 것들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두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두려움을 피해서 저 사람이 저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그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약간 그 수사기법하고 좀 유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장 분석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일단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앞에 본 것처럼 프로세스를 역추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사례랑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기존에 다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과정에서 그 사람이 드러낸 지금 사람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드러냈고 내가 그 밀접하게 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현장 딱 보고 과거에 비슷했던 현장 떠올리면서 아 이거는 어떤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요. 세 번째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의식적인 말을 하는 걸까? 어떤 것 때문에 저런 게 드러났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무의식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다른 타인의 무의식이 있다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해서도 최대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의 무의식은 100% 맞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무의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일을 그만두려는 직원입니다. 일을 그만두려는 직원을 이렇게 맞닥뜨려 보는 경우는 많죠. 그런 경우는 많지. 근데 그때마다 많은 예시를 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이 막 엄청 잘 되고 막 오래된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던 한 분이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좀 게으르고 좀 우울했던 그런 일상을 청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꽤 잘 수행했었고 이 사람이 응대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너무 잘한다.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런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상사와 고객들에게 민폐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민폐라는 생각이 너무 괴롭다. 자기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더 좋은 직원을 만나길 바란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어때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 뭘까요? 자, 한번 이 사람의 내면의 프로세스를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일을 시작하기를 선택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일을 하려고 딱 결심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일을 청산하고 그동안의 나의 게으름을 청산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 그때 열심히 하려고 선택한 자신이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설레고 기대감과 성취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성취감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일을 꾸준히 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서 성취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을 청산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한 순간 성취감이 와버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멋진 사람 해서 마치 살이 빠진 기분이 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미 처음에 선택하는 순간 꽤 심리적으로는 보상을 얻어버려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얻겠지만 시작했기를 선택하는 순간 보상을 많이 얻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죠. 힘든 면도 있지.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일을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게 들었을까요? 불안이죠. 결국 불안인데 그 불안은 두 가지 불안이에요. 하나는 타인에 대한 불안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불안이에요. 타인에 대한 불안은 과연 남들이 날 인정해줄까? 과거에 날 인정해주지 않았던 타인들을 저 사람들과 겹쳐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는 건 좋은 표현이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이건 자기 부정의 연장이죠. 이거를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하면 상처인데 이 상처는 그 실제로 존재했던 상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타인이 과거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실은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과거의 기억을 스스로가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쨌건 그게 뭐 어떤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건 어쨌건 타인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 자신에 대한 불안. 나는 그동안에 못해왔는데 내가 과연 기대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생기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표면적인 얘기예요. 실은 이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의식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 사람을 대해본 사람은.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은 뭘로 차올랐을까요? 좋았던 거는 압박이 되고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면 프로세스 유치라고 했지만 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저 사례를 접했을 때 바로 이 정도는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는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 사람이 가진 니즈와 가치, 고통과 두려움 그런 건 뭐였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했어? 그걸 생각해봐요. 처음에 가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원하지 않아. 이 사람은 자기가 게으르고 우울했던 시절에 그래도 하나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난 그래도 착하고 남을 뭐 피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를 쥐고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 결국 그 가치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 가치는 실은 진정한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나쁘진 않아.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물론 뭐 착한 사람인 거 나쁘지 않아요. 좋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선택한 이유는 실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아직 실은 진짜로 자기가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아직 모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로 가치가 넘어가 버렸어. 고통은 실은 확실하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던 그런 시도.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스트레스가 터져요. 우리가 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되게 사소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로나 이런 거를 가끔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에 어느 일정한 자극을 줘서 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의력도 되고. 근데 만약 내가 어떠한 뭐 오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가던 길로 가는 게 좋지. 뇌에 조금이라도 부하를 줄이고 옷도 가능하면 안 고르고 그냥 입는 게 좋죠. 그만큼 뇌가 덜 필요해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다른 거에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근데 내가 뭔가 좀 창의적인 일도 필요하고 뇌에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옷도 바꿔 입고 가던 길도 바꿔보고 이러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선택의 차이인데 어쨌건 스트레스라는 거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던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완전히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내가 어떤 명분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명분이 뭐가 됐어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명분이 됐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명분이 생겨버렸어. 한번 그 명분이 들어오면, 그 사람 무의식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일을 그만두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선택은 달리는 열차가 되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 왜냐면 몸이 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미 명분이 생겨버렸잖아요. 연료가 생긴 거야.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연료가 생겼으니 그 열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가 깨달으면 이 열차를 멈출 수가 있는데 그 조종실에 그 사람 당사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 깨닫지 못한다. 옆에서는 못 멈춰요. 이걸 말을 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게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정말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더 좋은 회사에 가려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 그건 뭐 본인밖에 모르지만 만약 이런 게 사실일 때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변화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명분을 찾는 게 이런 프로세스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너무 좀 오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교육의 날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세우는 명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죠. 아까 보였던 프로세스보다. 그 사람은 실은 명분을 찾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지.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
제가 이제 실은 며칠 전에 나도 다이어트를 했는데 뭐 케이스가 하나가 더 늘었네. 지금 약간 상처가 남았어요. 왼쪽 눈이 좀 충혈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몸에 수분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구 건조가 생기면서 예전에 눈에 생겼던 상처가 살짝 벌어진 거예요. 어휴, 옳았구나지. 물론 뭐 치료도 하고 이렇게 안약도 넣고 하지만 그게 명분이 되는 거지. 물론 이건 뭐 몸이 진짜 아프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명분. 뭐, 뭐라고 그러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뭐 그건 농담이긴 하지만 일종의 명분이죠.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는 그런 말이 우습게 들리는데 그런 이렇게까지 안 먹으면 몸이 약해져, 뼈가 약해져, 나중에 더 문제야. 이런 식의 말이 다이어트를 꼭 굳이 하고 있는 와중에 괜히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져. 그런 것들이죠. 결국 명분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정치를 하거나 역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나갈 때도 실은 명분 싸움이에요. 저 사람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람 무의식을 찾는 것도 실은 명분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자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분석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헬스장을 갑자기 그만둔 회원이 있어요. 성별을 말하진 않을게요. 이건 뭐 성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딱 뭐 성별을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욕을 가지고 딱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굉장히 친절한 이성 트레이너가 열정적으로 코치를 막 해주는 거죠. 너무너무 설렜어요. 막 칭찬도 받고 남자 회원이었으면 막 이게 숨은 근육이 많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여자 회원이었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좋은 몸매로 되질 원하시는 걸로 금방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했겠죠. 그런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들뜬 마음에 막 완전히 알배겼겠죠. 너무 힘들겠지. 귀가를 했어. 그 뒤로 환불도 안 받고 헬스장은 다시 나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났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가진 니즈와 가치는 뭐였을까? 이 사람이 가진 고통과 두려움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내면의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손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손해를 선택했어. 이 사람은 환불도 안 받아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불을 그러니까 가장 큰 손해를 선택했죠. 이것보다 덜 손해는 뭐예요? 환불을 받는 거지. 환불을 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뭐예요? 환불을 안 받고 열심히 나가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손해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손해를 선택하게 만든 이 사람 마음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야. 공포가 존재하는 거야. 그게 뭘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를 찾게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멋있고 쿨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멋있고 쿨한 사람 남았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날 근육이 너무 아팠을지도 몰라. 그 첫날만큼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일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는 상대 트레이너가 이성이었다는 면도 작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성관에 대한 가치도 실은 들어가요. 그 사람 내면의 무의식에 있는 이성관도 여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이 천박하다고 교육받아온 교육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뭐 수업 중간에 과제처럼 냈다는 거는 너무 단서가 없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사례예요. 그리고 이 사례를 들었을 때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근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날이 추워서, 아니면 뭐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건 실은 표면적인 얘기야. 그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가지 않았던 거는 그 사람의 이성관과 그리고 그 경제적인 과거의 그런 교육 그거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과거에 운동을 하지 않던 자신이 갑자기 운동을 하는 그 변화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표면적으로 이 사람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이 가능해지죠.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별을 연인이 고합니다. 이 연인은 여러 번 시험을 중요한 시험 이 시험에 통과하면 굉장히 이제 좀
인생이 좀 뭐 업그레이드 된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지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 뭐가 있을까? 사랑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 진짜 사랑하니까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 만나라고? 생각해봐요. 내면의 프로세서, 니즈, 가치, 고통, 두려움 뭐였을까요?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는 실은 굉장히 좀 교묘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건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 내가 생각하는 시험에 붙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 시험에 떨어진 나보다 시험에 붙은 누군가, 혹은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은, 시험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 사람을 너는 택해라. 택해도 좋아. 나는 선택지를 준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 무의식 속엔 나는 선택지를 주고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갈 수 있도록 나는 사랑하지만 내가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만약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 붙은 사람을 원하는 너는 그런 속물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났을 때 굉장히 괴롭고 슬프지만 그 과거의 그 연인은 그런 시험에 붙은 사람을 원하는 그런 뭐랄까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었어라고 포장해버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도 편한 거야. 근데 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시험을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또 노력하고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남아있는 한 서로서로 위하면서 사는 거지. 뭐 결혼을 안 해더라도 이렇게 지내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그런데 자기는 실은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거든. 그 두려움을 상대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 무의식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시험에 붙을 자신은 없고 이걸 계속 노력할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줘. 나를 그대로 사랑해줘. 근데 솔직히 여기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시험이라는 걸 가치를 크게 생각했던 건 누구야? 본인이야. 물론 연인도 그 시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 과거에 이 시험 떨어지면 헤어질 거라 말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거에 지금 큰 가치를 부여한 건 어쨌건 시험에 통과하려고 했던 본인 자신이야. 그런데 그 시험을 가치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상대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안전장치를 거는 거죠. 무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생겨요. 뭐 좋게 표현을 했지만 미래의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변명의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떠나간 상대를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번째는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이 시험을 내가 앞으로 못 봐도 어느 정도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또 생겨.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꾸 그 안전하게 도망치는 거죠. 안전하게 도망치려는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좀 재밌죠?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학이잖아요. 저는 이제 공돌이니까 이런 표를 좋아합니다. 평소에 훈련하는 방법, 제가 이제 표를 그렸는데 이 표의 세로축은 뭐냐? 주변을 보는 것과 나를 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뭐냐? 지금 폐쇄적으로 보는 거고 개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나를 가지고 출발하죠. 폐쇄적으로. 왜냐면 주변에 아직 사람은 없으니까 있어봤자 뭐 부모님 정도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으로 어디 갑니까? 사고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을 접하게 돼요. 그러다가 경험을 쌓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고로 변해요. 주변을 경험하다 보면. 근데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다시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나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해요. 무의식을 알게 돼. 인간의 보편적인 무의식,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또 깨트린 경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폐쇄적 사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사고가 열리지. 그리고 이 열린 사고를 토대로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 방법이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긴 했는데 똑같은 열린 사고를 해도 이 그러니까 열린 사고가 되는 순간 경험의 질이 달라져요. 그냥 폐쇄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 그냥 내 기준에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사람 많이 만나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고를 하는. 근데 성인이어도 이 폐쇄적 사고를 하는 여기에 머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많고 막 경험은 많은데 그 인간에 대한 통찰을 아직 못하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선악구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근데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인간을 선악구도로 보려고 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근데 무의식을 탐색하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그 사람의 무의식을 직접 못 보거든. 근데 그 무의식, 내 무의식은 보여요.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내 안에 메시지가 있고 내가 그걸 안 먹더라도 그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걸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 내 안에도 병신이 있거든요. 내 안에도 바보가 있고 병신이 있고 나쁜 놈이 있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근데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래?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떻게 먹을 거를 탐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처음에 이쪽에 있는 거지. 폐쇄적 사고. 그래서 나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순간 타인도 이해하게 돼. 타인의 생각도 이해하게 돼. 근데 나 처음에 이 폐쇄적 사고를 하는 상태에서 나를 들여다본다? 타인도 모르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 알겠죠? 이제 타인을 통해서 넓은 경험을 하고 나를 다시 필터로 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다양성도 깨닫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 이 무의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쭉 했는데 강의라기에는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좀 힘들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 제 뭐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도 한 3월부터는 또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많아서 좀 그걸 좀 늦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소식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의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